서울 부동산 시장의 기묘한 침묵, 폭풍 전야의 기록. 불과 몇 달 사이에 서울에서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과거에는 수억 원의 프리미엄을 얹어 현금 보따리를 들고 가야 겨우 손에 넣을 수 있었던 강남 아파트들이 믿기지 않는 할인가로 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이상한 것은 단순히 가격이 내려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가격을 낮춰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때 물밀듯이 이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오던 구매자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자취를 감춘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게임의 규칙 자체가 근본적으로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개인 투자 자문 회사의 애널리스트 이철입니다. 제 일은 숫자를 다루고 냉정한 데이터와 이성적인 모델로 시장의 흐름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것입니다. 지난 몇 년간 서울에 주재하며 이 도시의 부동산 시장이 광적인 열기 속에서 정점으로 치닫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수많은 부의 신화들을 보았고 강남 불패 신화에 대한 카운틀레스 리포트들을 분석했습니다. 제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논리에 따라 움직여야 했습니다. 자본의 흐름, 가격의 등락,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수요와 공급의 철칙을 따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화면 속 새빨간 벼랑 끝으로 치닫는 거래 곡선을 응시하며 전에 없던 혼란에 사로잡혔습니다. 제가 신봉했던 경제학 원리들이 이 땅에서는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느낌을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제 사무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찬란한 야경이 펼쳐져 있고 한강은 침묵하는 은색 비단처럼 고요히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고요함은 저에게 한 줄기 한기를 느끼게 했습니다. 최신 시장 보고서를 펼치자 차가운 숫자들은 바늘처럼 제 눈을 찔렀습니다. 강남 3구, 서초, 강남, 송파, 그리고 새롭게 떠오른 고급 주택 지구 용산. 한국부의 상징인 이 지역들이 소리 없는 공포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 업계에서 20년 넘게 잔뼈 굵은 한국인 동료 김 부장님이 방금 제게 불안할 정도로 간결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애널리스트님, 반포 레미안 한 채, 주인이 역 내렸는데도 안 팔립니다. 5억 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한국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이 돈으로 괜찮은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남에서는 단순한 할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할인마저도 잠재 구매자로부터 단 한 통의 전화도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시장 조정이 아니라 시장의 피가 말라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외국인 거래 데이터를 조회했고 그 결과는 저를 숨 막히게 했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외국인 거래량은 88% 폭락했습니다. 이 숫자 뒤에는 더욱 구체적인 집단의 실종이 있었습니다. 한때 수표를 휘두르며 위안화 현금으로 천문학적인 아파트를 사들였던 중국인 투자자들이 사라진 것입니다. 줄어든 것도 아니고 관망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집단적으로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마치 하룻밤 사이에 그들이 이 시장에서 지워진 것 같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건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자본은 이윤을 쫓지만 자본이 허공으로 증발할 리는 없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더 중요한 것은 왜 떠났을까요? 그것도 마치 훈련받은 군대처럼 철수 신호를 듣자마자 한치의 미련도 없이 그렇게 단호하고 일사불란하게 말입니다. 제 직업적 본능은 그 뒤에 제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더 깊은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속삭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장의 조정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철수 혹은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했던 도피였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보고서를 내려놓고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멀리 강남타워의 불빛이 외로운 등대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치 해변에 서서 갑자기 밀물조차 들어오지 않는 이유를 이해하려 애쓰는 관찰자 같았습니다. 저는 어렴풋이 제가 목격하게 될 것이 단순히 부동산 거품의 붕괴를 넘어 한 시대의 전환점이자 사고방식의 전복이 될 것이라고 예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업계의 일원으로서 한때는 경멸했고 심지어는 상상조차 해본 적 없던 현실들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서울 집값 전체를 뒤흔들었던 막대한 자금 흐름이 왜 왔고 또 왜 이토록 기이한 방식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지 밝혀내야만 합니다. 그들이 왜 떠났는지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들이 애초에 왜 왔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저는 중국발 자본의 힘에 대해 내심 일말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강력하고 단호하며 목표가 명확한 그 자본은 거침없는 홍수처럼 닿는 곳마다 자산의 가치를 재정의했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순수한 시장의 힘이며 중국 경제력의 전 세계적인 자연스러운 확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전화나 몇몇 비공개 투자 만찬에서 이런 투자자들을 적지 않게 만나보았습니다. 그들이 서울 부동산에 대해 이야기할 때의 어조는 제가 주식이나 선물 계약에 대해 이야기할 때와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관심을 가진 것은 몇 가지 핵심 지표뿐이었습니다. 투자 대비 수익률, 자산 증식 잠재력, 유동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출구 전략이었습니다. 그들의 의사결정 모델에는 집이라는 개념이 없었고 이 도시의 문화나 역사에 대한 어떤 감정적인 애착도 없었습니다. 강남 아파트는 그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니었고 가족의 꿈을 담을 수 있는 곳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철근 콘크리트로 구현된 국경을 넘어 배치할 수 있는 자산의 한 종류인 금융상품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비감정적 사고방식은 그들의 행동 양식을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이익을 볼 수 있고 위험이 통제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시장에 진입했습니다. 더 큰 자본이 받아줄 것이라고 믿었기에 시장이 상승할 때는 주저없이 추격 매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주 미약한 위험의 기미라도 감지되면 손해를 보고 떠나는 한이 있더라도 주저없이 시장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신념 속에서 손실은 투자의 일부였지만 원금이 묶여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것은 완전한 실패였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상하이에서 온 한 투자자와 통화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는 방금 한남동의 한 펜트하우스를 전액 현금으로 매입했습니다. 저는 관례에 따라 그에게 주변의 국제학교, 미술관, 미슐랭 레스토랑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예의 바르게 듣더니 저를 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선생 다 좋습니다만 저는 딱 한 가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제가 내일 이 집을 팔고 싶다면 가장 빨리 돈을 달러로 바꿔 해외로 송금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그 순간 저는 침묵했습니다. 우리는 전혀 다른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삶, 문화, 사회적 지위가 융합된 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는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적인 자금풀인 계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의 거대한 차이가 나중에 그들이 집단적으로 사라진 이유를 이해하는 핵심이었습니다. 그들은 공황 매도를 한 것이 아니라 게임의 규칙이 바뀌고 출구 통로가 막힐 수 있음을 감지하고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미리 시장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폭풍이 오기 전에 피난처를 찾았고 폭풍 속에서 허우적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서울이었을까요? 이 막대하고 영리하며 냉혹한 자본은 왜 몇 년 전 이곳을 정박지로 선택했을까요? 답은 한국 언론이 자주 선전하는 것처럼 그들이 한국 경제를 좋게 보거나 한국 문화를 사랑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이유는 훨씬 더 잔혹합니다. 글로벌 자산 배분의 큰 그림 속에서 서울은 당시 다른 선택지가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시계를 몇 년 전으로 돌려봅시다. 당시 전 세계의 한머니는 안전한 피난처를 찾고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자본의 천국이었던 홍콩은 주지 않은 바와 같이 금융 자유한기자 자산안전지대라는 위상이 전례 없이 흔들렸고 정치적 위험의 먹구름이 빅토리아 항구 상공을 뒤덮으며 내일을 알 수 없었습니다. 막대한 자금이 공포에 질려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선택지는 싱가포르였습니다. 이 가든시티 국가는 법치주의가 확립되어 있고 정치가 안정되어 있어 이상적인 피난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싱가포르가 너무 작고 너무 비쌌다는 것입니다. 수년간의 상승 끝에 싱가포르 부동산 시장은 이미 전 세계 최고 부자들을 위한 VIP룸이 되었고 입장권 가격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게다가 정부는 이미 막대한 인지세로 외국인 구매자들에게 문을 닫았습니다. 빠른 자산 증식과 대규모 투자를 원하는 자본에게 싱가포르의 수용 능력과 비용은 더 이상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도쿄는 어떨까요? 도쿄 부동산 시장은 실제로 회복세를 겪었고 특히 올림픽이라는 호재가 더해지면서 더욱 그랬습니다. 하지만 도쿄의 핵심 지역인 미나토구, 치요다구 등도 가격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일본의 복잡한 세금 제도와 높은 보유 비용으로 인해
빠른 투자를 추구하는 국제 단기 투기 자본에게는 매력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처럼 전 세계 주요 시장이 위험이 급증하거나 비용이 너무 높거나 성장 잠재력이 제한적인 딜레마에 빠져 있던 시점에 서울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이 자본 거물들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홍콩, 싱가포르, 도쿄에 비해 당시 서울의 집값, 특히 강남 핵심 지역의 집값은 현지인들에게는 이미 천문학적인 숫자였지만 국제 투자자들의 눈에는 여전히 상당한 가치 저평가 구간이 존재했습니다. 더욱 치명적인 유혹은 한국이 당시 외국인의 주택 구매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최첨단 탐지 장비를 든 금광꾼들 앞에 거대한, 아직 충분히 발굴되지 않은 금광이 갑자기 펼쳐진 것과 같았습니다. 서울시장은 그 자체로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 특정 시점의 모든 선택지 중에서 위험, 비용, 잠재적 수익이 가장 균형 잡힌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의 최애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자산을 분산 배치할 때 어쩔 수 없이 고려해야 했던 남은 선택지가 거의 없는 후보였던 것입니다. 이 자본의 유입은 처음부터 한국 시장에 대한 장기적인 믿음을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수동적인 자금 이동이었습니다. 그들은 건설하러 온 것이 아니라 잠시 정박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임시 항구는 날씨가 변하면 배들이 주저없이 떠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저는 이 자본의 본질과 동기를 점차 이해하게 되면서 한국의 시장 구조를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저는 충격적이고 심지어는 다소 터무니없는 현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현실은 화려한 시장 표면 아래 숨겨진 구조적 허점과 같았는데 이는 외부 자본이 왜 그렇게 쉽게 유입될 수 있었는지 설명할 뿐만 아니라 이후 시장 통제 불능의 가장 깊은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이 허점은 극도의 비대칭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국내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억제하기 위해 자국민에게 극도로 엄격한 주택 구매 제한을 가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한국인으로서 서울과 같은 투기 과열 지구에서 집을 사려 한다면 거의 넘을 수 없는 장벽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우선 대출 제한이 있습니다. 유명한 LTV, 주택담보대출 비율과 DSR, 총부채 원리 금상환 비율, 은 두 개의 거대한 산처럼 당신을 짓눌렀습니다. 정책이 가장 엄격했을 때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의 경우 은행 대출 한도는 0원이었습니다. 이는 당신이 15억 원의 현금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설령 집값이 6억 원 정도라고 해도 대출 한도는 엄격하게 제한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입 의무입니다. 집을 구매한 후 규정된 기간 내에 실제로 이사하여 거주해야 했는데 이는 투자 목적의 주택 구매 수요를 대부분 차단했습니다. 그러나 믿기 어렵게도 한국인들을 괴롭히던 이 모든 족쇄들이 외국인에게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한 외국인 투자자는 자금 출처를 증명할 수만 있다면 당시 이 증명 절차도 극히 느슨했습니다. 어떤 대출 제한도 받지 않고 전액 현금으로 어떤 가격대의 부동산이든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어떠한 전입 의무도 지지 않았고 마음대로 집을 임대하거나 비워둘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극도로 기이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같은 시장에서 현지 플레이어들은 손발이 묶인 반면 외부 플레이어들은 자유롭게 아무런 제한 없이 게임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공정한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업계 보고서에서 불과 8살의 중국 국적 어린이가 개인 명의로 강남구에 수십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한 사례를 처음 읽었을 때 느꼈던 감정이 충격이 아니라 깊은 황당함이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8살 아이가 한국 법체계 아래에서는 독립적으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것조차 어려울 수 있지만 그는 천문학적인 고급 주택의 합법적인 소유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장의 자유를 찬양해야 마땅한 객관적인 애널리스트로서의 저와는 별개로 이 땅에 살며 하루하루 보금자리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평범한 한국인들을 매일 목격하는 방관자로서 저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불공평함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건강한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구조적 허점으로 인해 왜곡된 경쟁의 장이었습니다. 정부의 정책 의도는 시장을 냉각시키고 진정한 실수요자들을 보호하려는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 세계 자본의 힘을 간과했거나 혹은 과소평가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정교하게 설계한 방화벽은 내부에는 효과적이었지만 외부에는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오랫동안 신봉해왔던 시장 근본주의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무한한 자금을 가지고 있고 동등한 규제를 받지 않는 외부 세력에 직면했을 때 완전히 자유로운 시장이 정말로 스스로 조절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소수에게 조작당하고 현지부를 걷어들이는 도구로 전락할 뿐일까요? 저는 답을 찾지 못했지만 이러한 의심의 씨앗은 한번 심어지자 제 마음속에서 미친 듯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적인 허점은 곧 예민한 자본 세력들에 의해 극대화되었습니다. 이는 더 이상 개인 투자자들의 차익거래 행위에 그치지 않고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완전하고 효율적인 생태계로 발전했습니다. 첫째는 자금 출처 추적 문제였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은 주택 구매 시 자금 출처를 신고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에서는 이 절차가 유명무실했습니다. 막대한 자금이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한국으로 유입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흔한 것은 환칙이라고 불리는 지하 금융 조직이었습니다. 이들은 한중 양국에서 복잡한 상계 거래를 통해 모든 외환 통제를 우회하여 거액의 위안화를 아무도 모르게 한화로 환전하여 구매자의 한국 계좌로 직접 송금할 수 있었습니다. 전체 과정은 빠르고 은밀했으며 정부의 감독기관은 자금의 원천을 전혀 추적할 수 없었습니다. 둘째, 한국 부동산을 이용한 자산 이전과 세금 회피는 또 다른 거대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중국 본토에서는 높은 상속세와 증여세가 많은 부유층의 골칫거리였습니다. 자산을 해외로 이전하여 자녀 명의로 한국에서 주택을 구매하는 것은 매우 매력적인 해결책이 되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 주택 구매 사례가 대량으로 발생한 이유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 배경에는 아이들의 투자 결정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글로벌 자산 계획과 세대 간 상속이 있었습니다. 부동산은 이 거대한 계획의 말단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더 깊은 차원에서는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 세탁도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출처 불명의 자금 중 일부는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일련의 작업을 거쳐 깨끗한 디지털 자산으로 변모한 후 다시 한국 거래소를 통해 한화로 현금화되어 부동산 시장으로 직접 유입되었습니다. 이 연결고리는 거의 추적 불가능했습니다. 한국국세청은 한때 충격적인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단 61명의 외국인이 단기간의 출처가 불분명한 840억 원으로 55채의 고급 주택을 매입했다는 것입니다. 이 숫자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의 자금 출처가 효과적으로 규제될 수 없을 때 그 시장의 가격 결정권은 이미 그 근본 가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저는 깊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수요와 공급 관계, 인구 구조, 거시, 경제를 기반으로 제가 수행했던 분석들이 이러한 회색 자금에 침투된 시장 앞에서는 얼마나 창백하고 우스꽝스러운지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수문이 활짝 열린 거대한 저수지였고 수문 밖에는 끝을 알 수 없는 전 세계의 자본바다가 있었습니다. 유입되는 물의 양을 통제할 수 없다면 어떻게 저수지의 수위를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처음으로 제 전문 지식이 거대한 시스템적인 허점 앞에서 아무런 가치도 없음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왜곡된 시장에서는 새롭고도 거의 야만적인 가격 결정 방식이 탄생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부동산 거래에서 흥정하고 매수자와 매도자가 서로 줄다리기를 하는 온화한 베일을 완전히 벗겨냈고 그 자리에는 적나라하게 현금으로 주도되는 폭력의 미학이 들어섰습니다.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는 어떻습니까? 구매자가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하면 중개인을 찾고 매도자와 가격과 조건을 놓고 계속해서 줄다리기를 합니다. 이는 심리전과 정보전으로 가득 찬 과정입니다. 최종 거래 가격은 당시 시장 환경에서 매수자와 매도자가 도달한 취약한 균형점입니다. 그러나 제한 없는 외부 현금 흐름이 유입되면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협력 중개인들로부터 너무나도 황당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전형적인 상황은 이렇습니다. 압구정에 위치한 한 아파트의 시장 호가는 40억 원이었습니다. 한국인 실수요자 한 명이 몇 달 동안 집을 보고 겨우 매도자와 39억 5천만 원으로 가격을 조율하여 계약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중국인 구매자가 나타납니다. 그는 심지어 직접 집을 보지도 않고
중개인이 보낸 몇 장의 사진과 동영상만으로 결정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개인에게 직접 이렇게 말합니다. 43억 드릴게요. 전액 현금으로요. 바로 계약하죠. 시장가보다 3억 원이나 더 높은 가격, 게다가 전액 현금. 이는 번거로운 은행 대출 승인 절차를 모두 건너뛰고 최단 시간 내에 거래를 완료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매도자 입장에서는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유혹이었습니다. 그 한국인 실수요자는 순식간에 경쟁에서 밀려났습니다. 이러한 행동 방식은 처음에는 저를 매우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순수 투자 관점에서 볼 때 자발적으로 가격을 올려 협상권을 포기하는 것은 비합리적입니다. 그러나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몇 천만 원이나 2억 원을 아끼는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가장 빠른 속도로 손안의 자금을 서울 핵심 지역의 우량 부동산으로 전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시간 비용이 그 정도의 협상 여지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그들은 집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산을 쟁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매점 매석 행위는 시장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선 수많은 신고가를 만들어냈습니다. 한국의 부동산 거래 시스템에서는 모든 거래가 기록되고 대중에게 공개됩니다. 한 아파트가 시장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가격에 거래되면 이 가격은 해당 단지 전체, 나아가 해당 지역 전체의 새로운 가격 기준점이 됩니다. 주변 집주인들은 즉시 자신들의 호가를 이 새로운 최고에 맞춰 조정합니다. 이렇듯 단 한 건의 비시장적인 외부 현금에 의해 추진된 거래만으로도 전체 지역의 가격 체계를 뒤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가장 과장된 사례는 성동구 성수동의 최고급 아파트인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였습니다. 89억 원에 달하는 전액 현금 거래는 시장 전체를 경악시켰습니다. 이 가격은 당시 한국 아파트 거래 역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 거래가 완료된 후 성수동 전체, 심지어 한강변의 모든 고급 아파트들은 이 가격을 자신들의 가치와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격 거품은 그렇게 한 건의 현금 거래로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시장은 완전히 제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가격은 더 이상 실제 거주 수요를 반영하지 않았고 현지 주민들의 소득 수준이나 구매력에 의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소수의 외부 현금 투자자들이 정의하는 숫자 게임으로 변질되었습니다. 현지 실수요자들과 상급 주택으로 갈아타려는 가구들은 게임에서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그들은 집값이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속도로 치솟는 것을 절망적으로 바라보며 내 집 마련의 꿈에서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저는 신체적으로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 저는 계속해서 최고가를 경신하는 이 거래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겉으로는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시장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차가운 숫자들 뒤에 수많은 보통 가정들의 희생된 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었고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절망과 분노의 감정이 만연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시대에 뒤처졌다고 느꼈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집값 상승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한국인 친구 중 한 명은 대기업에 다니며 또래 중에서는 상당히 좋은 수입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와 아내는 결혼 5년 동안 절약하며 겨우 전세 자금을 모아 마포구의 작은 아파트를 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집을 보러 다니던 6개월 사이에 그 단지의 집값은 40%나 올랐습니다. 그들의 전세 자금은 겨우 충분했던 상태에서 턱없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함께 술을 마시던 그는 술에 취해 눈이 충혈된 채 제게 말했습니다. 이철, 너 그거 알아? 난 지금 내가 바보 같아. 매일 열심히 일하고 이 나라의 모든 규칙을 지키고 제때 세금 내는데 이 나라는 나한테 창문 하나도 남겨주지 않았어. 저는 할 말이 없어서 그저 묵묵히 술잔을 채워줄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똑똑한 제약 없는 자본에 대해 처음으로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효율적이고 이성적일지 모르지만 동시에 탐욕스럽고 냉혹했습니다. 이윤을 쫓는 동시에 부지불식간에 사회의 근간을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살 곳을 가져야 한다는 소박한 믿음이었습니다. 현금으로 쌓아 올린 이 거대한 거품은 겉으로는 견고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금융 역사를 연구한 모든 사람들은 어떤 거품도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반드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예상치 못한 바늘에 찔려 터질 것입니다. 다만 그때 우리는 그 바늘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변곡점은 모두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갑작스럽고 단호하게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언뜻 보기에 미미한 정책 조정에서 비롯되었지만 도미노 첫 번째 조각처럼 전체 시스템의 연쇄적인 붕괴를 촉발했습니다. 거품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시장에는 극도로 낙관적인 분위기가 만연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서울 핵심 지역의 집값은 오르기만 할 뿐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정책 결정자들은 번영 아래 숨겨진 거대한 위험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들은 옹호하고 점진적인 방식으로 시장을 냉각시키는 대신 가장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방법, 즉 신용 공급을 차단하는 수를 선택했습니다. 정책의 핵심 내용은 매우 단순하고 거칠었습니다. 서울 등 투기 과열 지역에서 총액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아예 0원으로 만들었습니다. 15억 원 이하의 아파트에 대해서도 대출 한도가 극도로 엄격하게 압축되었습니다. 이 정책의 살상력이 얼마나 대단해서 했는지 분석해 봅시다. 강남에 위치한 아파트의 시장 가격이 25억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과거에는 한국의 고소득 가정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은행에서 10억 원, 심지어 그 이상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정책이 발표되자마자 그들이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은 고작 2억 원, 심지어 그보다 적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아파트를 사기 위해 거의 23억 원에 달하는 현금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23억 원의 현금,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대다수의 급여 소득에 의존하는 한국 가정에게는 꿈조차 꿀 수 없는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의사, 변호사, 기업 임원과 같은 최상위 엘리트조차도 단기간에 그렇게 막대한 현금을 마련하기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 정책의 진정한 목적은 집을 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수단을 통해 아예 집을 살 수 없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집값을 직접적으로 건드리지 않았지만 시장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현지 주택 구매자들의 자금원을 정확하게 외과 수술처럼 잘라버렸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가장 거대한 구매자 집단이었던 한국 현지의 상급주택 매수자와 투자자들은 강제로 시장에서 퇴출당했습니다. 정책 발표일이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업계 전체가 기묘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이것이 정부의 또 다른 요란한 빈 수레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현금을 가진 외국인 구매자들이 이 시장을 계속 지탱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그들은 그 외국인 투자자들의 행동 논리를 근본적으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국인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서울에서 고개 집을 살 용기가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암묵적인 전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들이 시장에서 떠나고 싶을 때 언제든 한국 현지의 부유층이 받아줄 것이라는 전제였습니다. 현지 구매자들은 그들의 안전한 퇴출을 위한 마지막 방어선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비합리적인 고가로 매수할 수 있었던 것은 유동성이 풍부하며 항상 다음 구매자를 찾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방어선이 사라졌습니다. 시장이 마지막 구매자를 잃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유동성이 순식간에 고갈됩니다. 이는 당신이 가진 자산이 아무리 장부상 가치가 높아도 구매자를 찾을 수 없어 현금화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유동성을 생명처럼 여기는 국제 단기 투기 자본에게는 이것이 치명적인 신호였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전화를 걸어 제가 아는 중국인 투자자들과 중개인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제가 받은 답변은 놀랍도록 일관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집값이 얼마나 오를지에 관심이 없었고 오직 한 가지 질문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지금도 팔 수 있을까요? 답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거만했던 매도자들은 자세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중개인들은 더 이상 매물 문의 전화를 받지 못하고 대신 매도자들의 초조한 전화가 빗발치듯 걸려왔습니다. 구매자들은 마치 증발이라도 한 듯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글의 서두에서 언급했던 그 현상의 근원이었습니다. 왜 5억 원을 깎아도 팔리지 않을까요? 문제는 더 이상 가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구매력을 가진 구매자가 아예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가격은 거래가 발생했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시장에 거래가 없고 유동성이 없다면 이른바 시장 가격은 그저 허무하고 아무런 의미 없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집값을 100억 원이라고 매길 수도 있고 10억 원이라고 매길 수도 있습니다. 차이는 없습니다. 어차피 아무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의 정책 결정자들이 매우 강력한 수를 썼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이 거품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것은 외부 자금과 현지 신용이 합쳐져 부풀려진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가장 극단적인 방식으로 현지 신용이라는 기둥을 빼버렸습니다. 거품 전체의 구조에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똑똑한 외부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이러한 구조적 붕괴를 누구보다도 먼저 감지했습니다. 그들은 돈을 잃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더욱 무서운 위험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큰 위험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손실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최고 수준의 투자자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큰 위험은 유동성을 잃는 것, 즉 당신의 자산이 묶여서 팔고 싶어도 팔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당신이 황금을 잔뜩 쥐고 있지만 아무도 황금을 필요로 하지 않고 아무도 황금을 살 능력이 없는 무인도에 갇힌 것과 같습니다. 그 황금의 가치는 0원이 됩니다. 이 들어올 수는 있어도 나갈 수는 없다. 이 문장은 당시 모든 외국인 투자자들의 마음을 짓누르는 가장 큰 악몽이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현지 구매자들의 신용 공급을 차단한 후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외국인 투자자들을 겨냥한 더욱 구체적인 맞춤형 족쇄를 내놓았습니다. 그중 가장 치명적인 것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확대였습니다. 이 정책은 듣기에는 복잡해 보이지만 그 위력은 엄청났습니다. 특정 지역이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이 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부동산 거래는 사전에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 승인의 가장 핵심적인 조건 중 하나는 구매자가 실제 거주 목적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당신이 집을 사면 반드시 직접 거주해야 하며 임대를 주거나 비워둘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수는 거의 정확하게 외국인 투자자들의 급소를 찔렀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애초에 한국에 와서 실제로 거주할 리가 없었습니다. 이 정책은 법적인 차원에서 그들의 투자자로서의 신분을 직접적으로 박탈하고 그들 사이에서 서로 거래하고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통로를 막아버린 것과 같았습니다. 이전에는 또 다른 외국인 투자자에게 집을 팔아넘길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었지만 이제 그 길마저 막힌 것입니다. 더욱 강력한 조치도 뒤따랐습니다. 정부는 추가 규정을 내놓았는데 허가구역 밖에서 구매한 부동산이라 할지라도 장차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2년간 실제 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조항은 당이 투기꾼들의 마지막 환상마저 완전히 깨부쉈습니다. 저는 시장 심리가 급격히 악화되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속으로 항해하던 거대한 배가 갑자기 모든 항구가 폐쇄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배 안의 연료는 바닥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과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공포는 전염병처럼 투자자 집단에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정책 효과에 대한 관망과 의심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자산이 영구적으로 동결될 수도 있다는 실질적인 공포로 변했습니다. 제 전화는 불통이 되었습니다. 한때는 저를 무시했던 투자자들이 이제는 불안감과 초조함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철 씨,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 집은 아직 팔 수 있을까요? 정부가 우리를 가두고 잡으려는 걸까요? 저는 상업 세계에서 승승장구하던 이 강자들이 이토록 취약하고 무력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들의 막강한 자본은 더 막강한 국가 권력 앞에서 무기력해 보였습니다. 저는 한때 자본이 국경 없이 자유롭게 흐르며 많은 규칙을 초월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자본은 오직 흐르는 것이 허용될 때만 자유롭다는 것을.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자가 규칙을 바꾸고 수문을 닫기로 결정하면 아무리 거대한 자본이라도 도간에 든 쥐가 될 뿐입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격렬한 충격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한때 한국 정부의 번거롭고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규제 조치들을 싫어했고 그것이 시장의 활력을 억누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견해를 다시 검토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침착하고 이성적이며 단호한 전략적 배치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수동적으로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단계적으로 외부 자본과 내부 신용이 공동으로 지어 올린 이 위험한 건물을 철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집값을 완만하게 하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격렬한 고통이 따르더라도 모든 거품을 완전히 한꺼번에 짜내는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이어서 한국 정부는 콤비네이션 펀치의 마지막 일격을 날렸습니다. 이번에는 목표가 외국인 투기꾼들에게 전례 없이 명확하게 맞춰졌습니다. 전면적인 규제 강화를 목표로 한 일련의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첫째, 외국인 주택 구매에 대한 허가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일부 핵심 지역에서는 외국인이 집을 사는 것이 더 이상 이전처럼 간단히 신고하는 것으로는 불가능해졌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처럼 사전에 정부의 허가를 신청하고 받아야 했습니다. 이 수문은 증액되는 자금의 유입을 원천적으로 통제했습니다. 둘째, 엄격한 자금 추적이 시작되었습니다.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은 합동조사팀을 구성하여 지난 몇 년간 모든 의심스러운 외국인 주택 구매 거래에 대해 자금 출처를 역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자금이 환치기와 같은 불법 경로를 통해 유입되었거나 탈세, 자금 세탁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지면 부동산은 압류될 뿐만 아니라 관련 당사자들은 엄격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해외 통보 메커니즘이 가동되었다는 점입니다. 한국 세무당국은 중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의 세무당국과 정보 공유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한 중국인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구매한 정보가 중국 세무당국에 통보될 것임을 의미했습니다. 해외 주택 구매를 통해 자산을 이전하고 국내 세금 감시를 회피하려던 투자자들에게는 그야말로 청천벽력이었습니다. 그들의 회색 지대 운영이 완전히 백일에 드러난 것입니다. 이러한 콤비네이션 펀치가 나오자마자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 데이터는 가장 직접적인 피드백을 주었습니다. 정책 시행 후 몇 달 동안 서울의 외국인 부동산 거래량은 이전 최고점 대비 40%에서 51%가량 급감했습니다. 시장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앉아 이 데이터들을 보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저는 불과 1년여 만에 자유시장이 어떻게 엄격하게 통제되는 시스템으로 변모하는지 목격했습니다. 저는 한때 이러한 강력한 행정 개입에 반감을 느꼈지만 이제는 복잡하고 거의 경외심에 가까운 감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국가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시스템적 금융 위험에 직면했을 때 정부가 보여준 놀라운 결단력과 실행력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단기적인 시장의 극심한 고통이나 국제자본의 불평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목표는 시장의 주도권을 되찾고 자국의 금융안정과 사회안정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과거의 제 인식을 반추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시장이 자원을 배분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며 정부의 개입은 적을수록 좋다고 항상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이 폭풍은 저에게 생생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세계화 시대의 한 국가의 핵심 자산이 외부로부터 오는 자체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그리고 동일한 게임 규칙을 따르지 않는 자본의 충격을 받을 때 이른바 시장 자유는 아름답지만 취약한 전설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강력하고 심지어 다소 거칠어 보이는 개입이야말로 자신을 보호하는 유일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시장의 유동성이 완전히 고갈되고 모든 출구 통로가 하나하나 폐쇄되자 가격의 붕괴는 피할 수 없는 순수한 수학적 문제로 변했습니다. 가장 먼저 버티지 못한 것은 높은 레버리지를 이용해 시장에 진입했거나 급히 자금 회전이 필요했던 투기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매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는 잔혹한 죄수의 딜레마가 펼쳐졌습니다. 모든 매도자는 모두가 가격을 내리지 않고 버티면 가격 체계가 유지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각자는 자신이 먼저 가격을 내리고 팔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먼저 팔아버려 결국 자신은 피 같은 돈을 모두 잃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리하여 선매도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강남의 한 상징적인 아파트는 최고점에 33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첫 번째 공황 상태에 빠진 집주인이 31억 원에 내놓았습니다.
며칠 후 같은 평형의 다른 집주인이 아예 29억 원의 매물을 내놓았습니다. 곧 시장에는 28억 원짜리 매물도 등장했습니다. 가격 하락은 자유낙하처럼 가속화되었습니다. 과거 집값의 척도이자 강남 불패 신화의 상징이었던 잠실 지역의 엘리트,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세 개의 스타 단지에서도 공황성 매도가 나타났습니다. 가격은 불과 몇 달 만에 20%에서 30%가량 하락했습니다. 시장 전체는 절망적인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매도자들은 서로를 짓밟고 앞다투어 가격을 내리며 시장에서 눈에 띄게 줄어든 거액의 현금 구매자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거래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탈출 경쟁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상하리만큼 침착했습니다. 제가 냉혈한이어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제 예상 범위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일련의 정책들 뒤에 숨겨진 단호함과 심오한 의미를 이해했을 때 저는 이러한 결과가 필연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국가 기계가 주도한 정밀한 정점 폭파였습니다. 그들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폭파의 결과는 단순히 집값 하락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충격파는 사회의 더 깊은 곳으로 퍼져나가며 예상치 못한 연쇄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은 것은 한국 특유의 전세 제도였습니다. 전세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거액의 보증금, 통상 집값의 50%부터 80%까지를 맡기고 전세 계약 기간 동안 무상으로 거주하다가 계약 만료 시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는 임대 방식입니다. 과거 집값이 오르던 시기에는 이 모델이 잘 작동했습니다. 집주인은 거액의 보증금을 받아 투자하거나 더 많은 부동산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갭투자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제 집값이 하락하고 유동성이 고갈되면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많은 집주인들, 특히 전세 보증금을 이용해 갭투자를 했던 집주인들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집은 팔리지 않았고 은행에서 새로운 대출을 받을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전국적으로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 신혼부부들이 힘들게 모은 인생의 시작점이 될 전부였던 저축이 하룻밤 사이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집주인에게 쫓겨나 거리로 내몰렸고 동시에 은행에서 받은 전세 보증금 대출이라는 빚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엄청난 충격을 감당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젊은이들에 대한 가슴 아픈 뉴스 보도를 많이 접했습니다. 이는 저에게 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금융거품의 붕괴가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을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짓밟는 모습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거품을 부풀렸던 국제자본은 이때쯤이면 아마 다음 사냥감을 찾아 이미 멀리 떠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책을 위반했던 공무원들은 집값을 성공적으로 억제했다며 축배를 들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폭풍이 남긴 폐허는 수많은 무고한 평범한 사람들이 평생의 피땀, 심지어 목숨을 바쳐 청소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정부 또한 수습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세 사기로 피해를 본 세입자들을 돕기 위해 정부는 공공재정을 동원하여 특별기금을 조성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세금 손실의 일부를 보전하는 데만 정부는 64억 원에 달하는 재정 부담을 떠안았습니다. 이 돈은 결국 모든 납세자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사회 문제 외에도 더 깊은 차원의 국가안보 위험도 드러났습니다. 외국인 주택 구매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사관들은 군사시설 및 국가 전략적 요충지 근처의 토지들이 부지불식간에 외국 자본에 의해 대량으로 매입되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중 단 한 건의 사례만 해도 300억 원에 달하는 토지가 연루되어 있었고 그 지리적 위치는 극도로 민감했습니다. 이 발견은 한국 사회 전체를 식은땀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이 순간 더 이상 단순한 경제 문제나 사회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근본적인 이익과 안보의 차원으로 격상되었습니다. 한 국가의 토지, 특히 전략적 가치를 지닌 토지가 출처불명의 외부 자본에 의해 쉽게 매입될 수 있다면 그 국가의 주권과 안보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가 이 시장에 대해 처음 가졌던 견해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저는 이곳을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기회로 가득 찬 곳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모든 일을 겪고 난 후
제 생각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저는 외부 세력에 의해 침식되고 내부 구조가 왜곡되어 궁극적으로 사회적 분열과 국가 안보 위협으로 이어진 완전한 과정을 보았습니다. 저는 또한 한국 정부의 그 정없게 보이는 강경책 뒤에 숨겨진 심오한 논리를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거품을 터뜨리고 단기적인 극심한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토지와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것이 집값 등락에 대한 경제 게임이 아니라 국가 주권과 사회 존립에 대한 수호 전쟁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처음에 의심과 불이해, 그리고 나중에 충격과 불안을 거쳐 궁극적으로는 복잡한 경외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경외하는 것은 특정 정책이 아니라 위기 앞에서 한 국가가 보여준 집단적이고 명확한 위기의식과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어떤 대가도 치르겠다는 결단력이었습니다. 그들은 실수를 저질렀고 그들의 개방과 방심에 대해 값비싼 대가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가장 단호한 행동으로 실수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장기적인 미래를 위해 당장의 고통을 감수할 의지가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서울의 부동산 시장은 마치 큰 불이 지나간 폐허와 같습니다. 한때의 소란과 광기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죽음과 같은 침묵, 그리고 공기 중의 감도는 그을음 냄새가 대신합니다. 가격 하락은 계속되고 있으며 공황 매도, 패닉셀링의 정점은 아직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든 업계 종사자들은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바닥은 어디인가? 저는 답이 없습니다. 시장의 바닥은 결코 기술적 분석이나 데이터 모델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공황 상태의 매도자가 자신의 집을 팔아치운 후에야 시장은 비로소 바닥을 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누구도 상상했던 것보다 더 길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 숨 가빴던 경험을 되돌아보며 저는 밤늦도록 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가? 만약 지난 몇 년간의 경험이 값비싼 현실주의 교육이었다면 제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했던 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잔혹한 진실입니다. 첫째, 주권 국가가 핵심 이익을 수호할 때의 결단력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자본은 잠시 규칙의 허점을 이용해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규칙을 만드는 자는 언제나 규칙을 수정하거나 심지어 완전히 뒤엎을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 기계 앞에서는 어떤 순수한 상업적 논리도 취약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둘째, 건강한 부동산 시장은 가격 결정권이 자국 주민의 실제 구매력에 의해 결정되는 수요에 있어야 합니다. 이 기본 바탕에서 벗어나 외부의 핫머니와 내부의 높은 레버리지로 주도되는 가격 상승은 본질적으로 터질 수밖에 없는 거품입니다. 그것이 가져오는 것은 단기적인 장부상부의 환상 외에는 장기적인 사회적 상처뿐입니다. 셋째, 유동성은 자산의 진정한 생명선입니다. 아무리 장부상 가치가 높아도 현금화할 수 없는 자산은 그 실제 가치가 0원과 같습니다. 어떤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얼마나 벌 수 있는지가 아니라 제가 떠나고 싶을 때 순조롭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떠날 수 있는가여야 합니다. 저는 한국의 역사를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IMF 사태, 자에 대한 책을 읽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금융위기 메이에 대한 자료를 읽었습니다. 저는 이 나라가 끊임없는 위기를 겪고 또 그 위기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 같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인의 민족성에는 깊은 위기의식과 죽음을 불사하는 강인함이 새겨져 있는 듯합니다. 그들은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의 운명에 대한 통제력을 잃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현재의 시장 폐허 속에서도 공포가 만연해 있지만 제가 완전한 절망을 보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저는 정부가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돕는 모습을 보았고 학자들이 제도의 허점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았으며 언론이 미래의 방향에 대해 치열하게 논쟁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사회는 극심한 고통을 겪은 후 깊고 집단적인 반성과 환골탈태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경험은 저의 직업관을 완전히 재정립시켰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단순히 자유시장 근본주의를 신봉하는 데이터 분석가가 아닙니다. 경제는 결코 고립되어 진공 상태에서 작동하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정치, 사회, 문화, 심지어 국가 안보와도 긴밀하게 얽혀 있습니다. 좋은 분석가는 재무제표를 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의 맥박을 읽고 한 국가의 깊은 불안과 결단력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 대답은 간단하고도 따분합니다. 현금을 보유하고 인내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금융시장에는 오래된 격언이 있습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마라. 자산 가격이 통제 불능 상태로 하락하고 있을 때 어떤 바닥잡기 시도도 맨손으로 날카로운 칼을 잡으려는 것과 다름없으며 결국 자신만 상처 입을 뿐입니다. 진정한 승자는 시장이 가장 광적일 때 추격 매수한 사람도 아니고 시장이 막 하락하기 시작할 때 서둘러 진입한 똑똑한 사람도 아닙니다. 진정한 승자는 모든 사람이 이성을 잃었을 때 냉정을 유지하고 현금을 쥐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다가 모든 것이 진정되고 가치가 진정으로 드러나는 그 순간에 과감하게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불황기의 현금은 가장 중요한 탄약이며 살아남아 미래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버팀목입니다. 이른바 현금은 왕이다, 현금은 생존 전략는 결코 헛된 말이 아니라 수많은 위기를 겪은 후에 피눈물로 쓰인 생존 법칙입니다. 창밖의 서울은 여전히 불빛으로 반짝입니다. 이 도시는 너무나 많은 비바람을 겪었지만 항상 다시 일어섰습니다. 부동산에서 비롯된 이 거대한 폭풍도 결국 지나갈 것입니다. 폐허 위에는 반드시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생명이 탄생할 것입니다. 이것이 파괴적인 위기일까요? 아니면 천재이루의 판을 새로 짤 수 있는 기회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저도 아직 모릅니다. 아마도 시간이 지나야만 최종적인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역사의 목격자로서 제가 보고 생각한 모든 것을 충실히 기록할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를 설득하기 위함도 아니고 무엇을 증명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이것은 그저 이 모든 것을 직접 목격한 후 제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현실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 어떤 생각이나 경험을 가지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